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뉴욕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많이 내립니다. 혹시 여러분 살고 계신 다른 곳은 어떤지 댓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좀 더위가 한풀 꺾일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가 세게 오진 않지만 그래도 여름을 보내기 싫어서 아쉬운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주말 동안 또 이슈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주말 이슈 오늘 한번 쭉 브리핑하면서 설명 한번 해보죠. 자,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정말 촌철살인의 사이다 의원이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최근 정치 현안 두루두루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에는요.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비 소식 알려달라 그랬더니 김성원님께서 해남에는 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상균님께서는 전북 남원은 해가 쨍쨍하네요. 이랬어요. 확실히 대한민국이 크고 넓군요. 자,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해가 나면 해가 나는 대로 또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정리해드리는 그런 뉴스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아 뉴스마트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이 기자님은 주말 동안 뭐 했어요? 주말 동안 조금 비가 그쳤길래 근처에 산에 잠깐 올라갔다 오고요. 네, 머리 좀 잠깐 식히는 시간도 가지고 또 뉴스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네. 나는 주말 동안 뉴스 읽다가 짜증나가지고 샥 던져버렸어. 아니,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 데다가 그 나오는 얘기들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들 때문에 이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단양에도 햇빛이 쨍쨍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댓글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저도 안 그래도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신문이나 이런 인터넷의 포털에 등장하는 기사 중에 팁 문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팁을 줘야 되느니 안 줘야 되느니, 팁을 달라 그러니 안 주느니. 그래서 저는 갑자기 왜 팁 얘기가 또 나오나.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잠깐 산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팁 문화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다행이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팁 문화가 등장한 얘기를 보니까 이게 뭔가 있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는데 전영 노을님께서 없던 팁 문화를 도입하려고 할까요? 워낙에 미국 일본만 좋아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또 전초전으로 미국하고 일본 따라가려고, 근데 일본도 팁이 있나? 어쨌든 따라가려고 지금 팁 얘기를 또 인터넷에 막 도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 했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우리 이진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이진아 기자가 처음으로 가지고 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일본 오염수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가 시작된 지 오늘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말 동안 국민과 야당은 도심 곳곳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어제 우리 전문가 3명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일정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시작한 지 5일째다. 근데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는 삼중수소가 뭐 기준치 미만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해봤더니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말에 이제 저도 워낙 해산물을 좋아하니까 해산물 파시는 분들이랑 수산시장 이런 데 마트도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너무 괴롭다고
이번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뭐 얘기할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반대 집회가 야당에 또 적극적 참여를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초 전문가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당초 상주하겠다던 전문가를 2주에 한 번씩 방문하겠다고 이제 바뀌었는데요. 어제 정부 관계자는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전문가 3명이 이날 오전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소를 방문하기 위해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파견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IAEA가 안전점검 등을 위해 후쿠시마 IAEA 사무소에 우리나라 전문가를 2주에 한 번 파견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인데요. 당초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 상주를 요청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아서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견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주에 한 번씩 방문해서 방류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더불어 오염수 관련 정보는 우리 전문가들이 직접 채취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IAEA와 일본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IAEA하고 일본 도쿄전력은 당연히 자기네 거 안전하게 우리가 방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쪽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뭘 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면제부준의 형식밖에 안 되는 거라서 전 이거는 매우 반대인데 게다가 우리 인력이 상주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해달라는 거 한 개도 해준 게 없어요. 네. 해줬다는 표현들 매우 기분 나쁩니다만 어쨌든 한 개도 한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2주에 한 번씩 잠깐 형식적으로 봐라. 이것도 역시 또 면제부준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좀 우리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여기서 제임스 림님께서 그 전문가 3명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번에도 명단 공개는 비밀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것 같죠, 아무래도. 자, 어쨌든 일본 후쿠시마 주변 바닷물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어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바닷물 검사를 공개했는데요. 방류 이틀째 채취한 시료의 삼중수소, 트리튬의 농도는 검출 하한치를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적극 홍보에도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 중단 집회가 열리는 등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시민단체와 정당, 노조 등 전국 30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쿄 전략 해양 방출 반대 전국 행동 실행위원회인데요. 이 집회에 우리 민주당 의원인 우원식 양의원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4명의 야당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웃긴다고 생각하는 게 방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방류해가지고 뭐가 자기네들이 처음으로 방류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거 괜찮습니다라고 자랑하는 타임인데 여기를 뭐 심하게 오염되게끔 해서 보냈겠어요. 일단 기준치보다 더 낮게 네. 해서 보내지 않았겠어요. 지금 하는 것보다는 사실 앞으로 축적되고 네. 향후 계속해서 자기네가 몰래 버리는 그런 것들을 챙겨가는 게 훨씬 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 무슨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전 이게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사실 그리고 삼중수소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삼중수소 외에도 한 1000가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물질들이 많다고 합니다. 1000가지요? 네, 1000가지 정도로 되게 많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에게 작용될지 또 그렇지. 생물들에게 어떻게 작용될지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 집회를 같이 함께 하니까 이런 괴담 선동은 이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민주당이 보여주기식 방일쇼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노력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아니 우리가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위험하고 불안합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도 못하게 하고 그 말하는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고 이상한 것 같죠? 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나서고 있어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언급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제 대통령실이 이제 식단을 공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매일 청사 구내 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 제공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오염수 방류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 우려가 나타나자 소비 촉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민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기를 바라는 취지라며 9월 이후에도 2주 이상 우리 수산물을 메뉴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류해가지고 물고기들한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시간이 안 흘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방류하자마자 곧바로 구내식당 점심 메뉴를 쓴다는 거는 결국 예전에 안전할 때 사들여왔던 그런 수산물로 식사 반찬을 만든다는 건데 그거랑 지금 이 해안가 방류한 거하고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 전문가들은 이거 딱히 쇼 아니에요, 쇼? 정말 일종의 쇼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저는 정말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뭐, 구내식당에서 제가 보기엔 지금 드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냥 20년 내내 많이 드시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더 황당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서 지금 다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김재진 장관 것도 그렇고. 네. 게다가 그 자리에다가 백선엽 씨 거를 집어넣는다고요? 네, 그 얘기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활동 이력 문제를 삼아 그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려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SNS에 이와 관련한 단호한 어조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일단 먼저 국방부가 지난 26일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홍범도,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김자진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철거,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여러 논란이 있는 분을 육사에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또 지난 25일에 이종범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에서 중요한 것은 공산당 활동을 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대신 교내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백선엽 장군의 흉상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되고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하는 사람은 괜찮다는 겁니까? 이게 육사의 정신입니까? 네, 정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실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이 국방부 육사에 있는 것만 치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방부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철거를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철거해서 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흉상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예전에 이제 홍범도 장군 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진수한 잠수함인 홍범도함 역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니냐라고 했는데 25일 날 그 국방위에서 김병조 의원이 질문을 했더니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름 바꾸고 다 지우겠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나는 누가 뒤에 뭐가 있나?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요,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다 그거 괜찮은 거야. 그런 행동 한 적 없어. 이렇게 다 지워주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공산당에 조금이라도 공짜만 들어가 있어도 너네는 우리나라하고 완전 적이야. 이러면서 지금 전부 다 말살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이 공산주의냐 아니냐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엄청나게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던 때라 정말 공부 좀 하고 머리 좀 쓰고 생각 좀 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전부 다 공산주의 세상을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공산주의 사상을 조금 얘기했다? 활동을 조금 했다? 이걸 가지고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민의 적으로 돌린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누가 뒤에서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마리오네트처럼 이렇게? 네, 그래서 독립유공자도 엄청난 반발을 했는데요. 네. 이종찬 광복 회장은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는 일제가 민족 정기를 드러내는 시도와 다름이 없다라고 했고요. 네.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인 이준식 씨는 지금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 일본 정부의 총독부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또 김자진 장군의 손자인 김을동 씨도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같이 함께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거 없이 모두 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뭐 반역사적 이념 편향이자 과잉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봉길 의사의 손녀따님, 그 국회의원님 대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 당에 그러고 계시고 싶은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정체성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고 그래도 흘러가는 흐름이 있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상식을 깨버리고 초월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철저히 밝혀내기를 제가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희 조금 있으면 30만 명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덕분인데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궁수렁님께서 100% 구독, 좋아요로 가주세요. 막 이랬는데 저도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또 우리가 좋아하는 서영교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오늘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최근 정치 현안부터 민주당 내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제가 어렵게 정말로 귀하게 갖게 되었는데요. 서영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물 드시는데.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정말 씩씩하십니다. 요즘 최고위원 활동하시기 어떠십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워낙 윤석열 정권이 특이한 정권이고요.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아주 많아서 저희가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만드는데 문제를 지적하면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양평고속도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후쿠시마 뭐 이런 식으로 친일 문제, 강제 동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방조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좀 특이한 정권이지만 국민이 이제 본질을 낱낱이 알게 돼서 이 정권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법안, 원내 투쟁, 원내 활동, 그리고 요즘은 원외. 원외. 그래서 전면적인 그렇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그렇게 좀 네. 진짜 다들 원했었는데 사실 지지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움직이시는군요. 네. 근데 목소리가 쉬신 것 같아갖고 제가 좀 마음에 안 드십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무게 있고 좋잖아요. 네.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24일 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무조건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외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방류를 지지한다. 이런 기사까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법안 4건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오염수 방류의 피해를 입을 어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내용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문제는 이 돈 같은 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즉 일본에 전혀 또 청구를 하지 않겠다 네.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래서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막아야지 되는 거고요. 네. 막기 위한 작업들은 이제 그다음 또 말씀을 나누고요. 당론으로 사법을 이야기하시니까 네, 사법. 네. 우선 이런 그 방사능 재해 또 어민들의 재해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것을 어업 피해라고 네. 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라고 하는 그 수산물은 딱 찍혀서 저희가 금지를 시키고 있지만 네. 후쿠시마 물질을 가지고 그렇죠. 가공해서 나온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원료까지 원산지 표시를 해서 네. 그 제지하게 하는 법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그 일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 받아낼 수 있게 하는 근거 법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어민만이 아니라 네. 횟집 그리고 이 어업과 관련된 산업을 하는 부분을 같이 해서 피해를 추산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이것은 일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을 원내에서 만들어 통과시켜내겠다 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 조치 법안, 농업 재해 대책법 개정안,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네.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이제 이런 것들인데, 네. 좋은데 이것도 해봤자 또 대통령이 또 안 돼! 이러면은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추진돼 나온다면 안 된단 말을 하기는 어려울 건데 근데 워낙 특이하니까 네.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다음 총선이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예,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이 심판을 받아야죠. 그러면 힘을 잃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말도 하기 쉽지 않게끔 그래요? 자꾸 안 된다고 하면 국민이 그 대통령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안 된다고 맨날 하는데 사람들이 툴툴거리긴 하는데 활동은 안 하잖아요. 제대로 하질 못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국민들이 이제 활동해 나가야지 되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선봉에 더 서야죠. 정말 저희들 불철주야 일하긴 하는데 예. 이런 대통령, 이런 국힘당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기현 자기가 이것은 암을 유발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핵물질들은 이 여과 장치가 제대로 거를 수 없다. 과학적으로 거를 수 없고 그 다른 핵종들은 암을 유발한다. 네. 라고 발언해 놓고 그렇죠. 이번에는 뭐 수산물에 방사능을 덧칠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말을 바꾼 인간들은 정치적으로 심판받아서 맞아요. 다음 정치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건 뭐 정치적인 영역을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세계 바다 이 핵 오염 물질들은요. 네. 희석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잔류해서 그렇죠. 계속 축적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범죄 행위를 막아낼 수 있게 저희가 국제적인 활동 뭐 그리고 또 국내적인 활동 다 병행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일본 도쿄전력에 근무했던 그 과거 전 직원이 이거 절대 못 막는다. 이게 어떻게 100% 안전하게 이게 걸려지겠느냐. 이러면서 양심 선언한 것도 사실은 있는데 그런 거 뭐 있으나 마나 신경 안 쓰는 게 이 정권이니까 사실 야당이 좀 더 강하게 대처해 주길 원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이 주말에 민주당에서 이제 야외에 나가서 5개 집회 같은 데 같이 이제 움직이셨잖아요. 네. 그랬더니 다시 또 여당과 정부에서는 민주당이 어민들을 선동해서 수산물 관련된 모든 걸 못 먹게 하니까 민주당 때문에 어민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어민들이나 아니면 수상 관계자들의 장사가 안 되는 게 네. 맞긴 합니다. 현장을 갔더니 전부 다 모두 이 방류한 날은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바다 수산물 많았으니까. 그리고 네. 우리 어민들의 수산물은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네. 빨리 저희들이 더 소비하고 사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바로 네. 진행될 것이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바다를 향한 것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힘당이나 정부가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선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국민들은 그거 안 믿죠. 그리고 국힘당이 저렇게 무능했고 저렇게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그동안 결의문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에서. 네. 그걸 낸 사람이 그 당의 조태용 이런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차곡차곡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뭐 지역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국힘당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고요. 제가 이제 국힘당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네네. 만나서 네. 아이 국힘당 대통령은 왜 그러고 국힘당 사람들은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힘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가 반대해도 저러네요 라는 정도로 자기네가 기조를 삼아야지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한다. 그쵸, 그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네. 지역에 이제 뭐 국힘당 지방 의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방에 가서도 만나면 아이 당신네 대통령은 왜 저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 마음속의 대통령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요? 예. 그 안에서 자기네끼리 똘똘 뭉치기도 하겠지만 이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분들은 있습니다. 수도권에 계신 의원님들 아니에요? 내년 수도권 의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요. 그래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정부는 진짜 특이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장애투쟁 적극 펼치고 있는데 네. 지금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들도 지난주에 열었고 네, 네. 런던 의정서에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네. 자, 런던 의정서가 뭡니까 그러면은? 런던 의정서, 런던 협약은 네. 바다의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네. 그리고 그 외 플랫폼, 그리고 그 밖에 바다 구조물 등을 통해서 바다에 폐기하면 안 된다. 나쁜 물질들 폐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런던 협약이고 런던 의정서입니다. 네, 일본이 과거 러시아에서 핵 폐기물 관련한 내용들을 바다에 투기했었어요. 그것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저항해서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도 맞아요. 불러들이고 그러면서 런던 협약에 위배된다고. 바다에 이런 것을 폐기하면 안 된다. 당시에 이제 고준위 폐기는 안 된다고 돼 있었는데 그게 저준이다라고 핵 폐기물이 저준이다라고 러시아가 방어막을 쳤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저준위 폐기물도 안 돼라고 해서 이제 당시 런던 협약에서 저준위 폐기물도 바다에 투기하면 안 돼. 라고 협약을 만들게 되었죠. 그게 이제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인데요. 런던 협약은 45차 이번에 총회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2021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안건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바다에 폐기하는 건데 이거 바다에 이렇게 폐기하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이것을 안건으로 채택해달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21년도에 제안을 했고요. 네. 그래서 UN 총회에서 네.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총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받아들여서 이번 10월 2일에서 6일 사이에 네. 안건을 올려서 이것을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이 유엔의 나쁜 물질 관련한 그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요것은 나쁜 물질이기 때문에 폐기해서는 안 된다, 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네.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국제해사기구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지금 분쟁으로 해달라고 올려놨고 안건으로 올라왔고 그러면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논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투기를 찬성한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있잖아요. 말만 안 하죠. 네, 말은 안 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것을 분쟁 의제로 만들어서 분쟁으로 되면 이것에 대해서 런던 협약이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해양 투기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다 자기네들이 런던 의정서라는 걸 자기네가 이런 정도의 투기나 폐기물 이렇게 바다에 버리는 건 안 된다라고 스스로 해놓고 말을 스스로해서 바꾸는 만들어 거군요. 이끌어냈었죠.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국제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네. 근데 이건 범죄이고요. 네. 일본은 지금 이제 일본 국민 자체 안에서도 풍평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소문.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 예민한 되게 거예요. 관심이 많죠. 예, 그래서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찬성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이 찬성이 아니라 뭐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반대까지
이루어지게 되니까 긴장하기 시작하고 또 중국이 예. 전면적 수입 금지에다가 반대를 그렇죠.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반대하고. 일본 사람들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찬성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29% 정도로 확 줄었고 중간지대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 거죠. 네, 다행이네 그나마. 어쨌든 중요한 건 중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지금 일본에서 나온 수산물 뭐 전면 금지, 수입 금지 이런 거 얘기하니까 지금 사실 일본도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되게 긴장하고 있다 이런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이제 국제적으로 조금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우리 재외국민들에게도. 재외국민 단체가 각국의 일본 영사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로스앤젤레스, 뉴욕, 그리고 뭐 여러 와싱턴 여러 곳에서 하고 있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거대하게 이제 국제적으로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해 나가는 것들과 국내적으로 해 나가는 것들이 그렇죠. 병행돼야 될 것 병행해야죠.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사실 임산부들이에요. 임산부들이 미역국을 드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나온 해조류 같은 거 먹어야지 몸에 또 건강도 좋아지고 애들도 좋아지고 머리 발달도 좋아질 텐데, 이거 이제 못 먹겠다. 그래서 지금 미역 사재기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동관 씨 임명 결과적으로는 윤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는 걸 또 했습니다. 지난 25일에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을 했어요. 야당은 뭐 당연히 한 목소리로 비판적 성명을 냈는데요. 그러고 났지만 곧바로 언론에서는 또 이동관 씨를 치켜 세워주기 시작하더군요.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일부 언론이 그렇게 하겠죠. 대다수 언론이 문제 제기하고 있고 기자협회 등 뭐 엄청난 모든 영상, 기자, 뭐 작가 모든 단체가 이동관은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동관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또 되게 비판했던 많이 했어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채널에 나가가지고 예. 막 하고 뭐. 엄청나게 비판했던 사람이고 또 과거가 있고 또 현재 학폭의 문제도 있고 그쵸. 부인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간다 한들 뭐 좋은 상황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언론인이 어떤 분들입니까? 잠시 그 이동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압이 있다고 하지만 절대로 거기에 굴하지 않을 사람들이고 그러나 거기에 부역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은 조만간 부역하는 사람들은 드러날 것이고 언론인들의 그 제대로 된 네. 이 언론 직필이 아마 현 정권의 부메랑이 돼서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언론 종사자들이 믿고 계시는군요. 예,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잘못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네. 저 정도일 줄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뭐 후쿠시마나 하는 일들 보면서 아까 이야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그 독립 군 우리 운동하신 분들은 김자진, 진짜. 홍범도 뭐 이런 분들을 네. 흉상을 공산당 이런 얘기하면서 철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이고요. 당시에는 그 일제 시대 아닙니까? 네. 아직 북한 내 공산당도 만들어지기 전이죠. 맞아요. 러시아에 가서 그 항일 무장 투쟁을 했는데 네. 제가 러시아에 가서 그 후손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이종찬 광복 회장의 네. 그 조상이신 이회영 선생님. 네, 이회영. 네. 이회영 선생님 같은 분들은 당시 자신들의 재산이 엄청났어요. 그걸 다 정리해서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대주고 그리고 또 독립군을 키워내고 제가 중국에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쓰러져가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얘기 들었거든요. 그거 다 하다가 정말 일본 그 인들의 이 만행에 의해서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만주군들에 의해서 네. 그 처참한 말로를 맞이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영웅으로 지켜야죠. 제대로 모셔나가야 되는데 일제 만행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정권 들어서 갑자기 기조가 이상하게 바뀌면서 대통령이 이 정도의 줄은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몰랐죠. 정말 예. 몰랐어요. 우리 사실 네. 예전에도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알고 있었었는데 네. 이런 면모는 전혀 상상을 못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이것은 진짜 말씀하셨지만 홍범도,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김자진 이런 독립운동가 5명의 형상을 육사가 그냥 딱 철거해버리겠다. 철거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그 자리에다가 백선엽 장군의 얼굴을 갖다 놓겠다는 건데 도대체가 지하에서 땅을 파고 통곡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어쨌든 자, 그 얘기는 이제 다음 기회에도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민주당 당연히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야당과 함께 다 같이 비판하는 의견이 있는데 뭐 그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한번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물론 하다가 너무 지나쳐서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식으로 저항이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누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너무 잘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분이. 게다가 이분은 종편을 만든 사람이에요. 현재 종편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 나는 좀 이 사람한테 좀 고마움을 느껴 이런 말들 내가 솔직히 들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게다가 이렇게 반대하면서도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거는 반대를 하거나 말거나 이 사람이 꼭 해야 될, 또 할 수 있다는 뭔가 어떤 커다란 그 정권 차원에서 원하는 그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민주당이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야죠. 아니 그렇게 잘할 줄 알고 네. 뭘 누르면 어떻게 되는 줄도 알다가 그러니까, 네. 그렇게 날아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간 거고요. 네네. 그것을 연장을 하던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 간 거고요. 네. 그 대통령들을 감옥 보낸 사람이 또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뭐 검찰총장 하던 윤석열이 아니죠. 이제 네. 대통령으로 올라와서 온갖 비리 카르텔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장모는 장모의 벌써 감옥에 가 있고 처남에 그리고 처남은 지금 기소돼 기소돼 있고, 있고. 네. 그것도 뭐 되게 많이 축소했지만 네. 그리고 검찰을 눌렀겠지만 이거 안 드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권 카르텔은 다 거기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방송 기술자를 써서 억압을 한다고 한들 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권력 유한한 것이고 네. 몇 년 남지 않았고 몇 년 그대로 다 갈지도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고소고발 당해서 선거법으로도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렇고요. 그런 거 더 보면서 뭐 더불어민주당은 야지 않습니까? 네. 큰 야당입니다. 네, 네. 더 가열차게, 더 치열하게 현장과 원내 모든 것을 오가면서 싸우고 또 문제 제기하고 네. 또 끝까지 집요하게 끝장을 보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동환 씨 임명은 정말 뭐 기정사실처럼 우리가 알려져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동관 씨 임명까지 해서 16명이 그냥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고서 없이 그러니까 임명 강행한 인물들이죠. 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도 나왔는데 사실 근데 이분은 강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표결해야 네, 합니다. 네. 예,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고요. 예, 그래서 철저히 잘 살펴보고 또 사법권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 제기하고 국회가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저희가 이제 봐서 의견을 모아 나가게 될 그럼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야당들이 반대해서 안 해주고 그럼 대통령이 임명 못하고 그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후보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뭐 이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문제가 이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네. 적당한지 적절한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지 네. 친구의 친구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 나가야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가지고 또
다음 범죄를 야기하게 만들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혁신위원회가 결국은 이런저런 말만 많이 무성하게 남겨놓고 조기 해산을 했습니다. 네. 혁신위가 남긴 것들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조금 시끌시끌했었습니다. 뭐 그 성과는 무엇이고 아쉬운 건 뭘까요? 시끌시끌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시끌시끌 약간 했었지. 정당에서 시끌시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랬던 것이고요. 혁신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좀 더 잘 다가가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고 너희 더불어민주당 믿어볼게, 힘을 줄게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혁신위가 구성되었고요. 그래서 혁신위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들로 해서 저희가 이제 불체포 특권도 어떻든 먼저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다고 네. 했고요. 네. 대신 비회기 기간에 네. 자신 있으면 검찰 영장 쳐라. 그러면 우리가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또 혁신위가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혁신위가 당원, 대의원, 의원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듭나서 국민을 대의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게 그것을 잘 실현해 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고 혁신위는 그 의견을 잘 수렴해서 내놨기 때문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님께서는 혁신위가 내놓은 의견, 네. 그 예를 들면 뭐 대의원제와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뭐 공천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뭐 서영교 개인이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것은 이제 혁신위가 내놓았으니 그리고 또 여러 의견을 수렴했으니 아주 의미 있게 평가하고요. 저는 뭐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지도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들은 한번 의견을 내놨고 네. 거기서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들 또 원외위원장들 또 지역에 있는 뭐 의견들 이렇게 잘 수렴해서 혁신이 안이 비신할 수 있게 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또 거듭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죠. 네. 저한테 이제 자꾸 질문이 들어와서 네. 여쭤보는 거였는데 서영교 의원님 지금 그 민주당 내에 있는 비명계 의원님들이 이 혁신위의 의원이 안건에서 좀 반대하는 듯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의원님도 사실 대의원제 관련해가지고는 좀 반대 입장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 직접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의견. 네. 대의원 제도, 대의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네. 저희 지역만 해도 권리당원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역을 잘 이끌어 나가고 열심히 이끌어 나가주는 분들이 대의원입니다. 그래서 대의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선출 관련해서 대의원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네. 또 당원들의 그 의견을 많이 대변할 수 있는 대의원을 잘 선출하고 당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대의원을 선출하자 이런 데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활동해 주는 분들을 대의원이라고 했고 혁신위도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같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권리당원 분들이 많이 같이 해주면 좋고요. 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대의원의 가중치, 네, 전당대회나 가중치. 네. 가중치 그다음에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혁신위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 가중치를 줄이거나 그리고 혁신위는 1대1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기 때문에 1대1로 가자는 권리당원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1대1로 가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혁신위 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도부도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지역위원장 전체 회의도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의견을 모아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대의원들이 하는 활동, 지역 활동, 전체 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가성과 달리 그 제도를
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대의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정당법에 보면은 대의원 제도 이거를 뭐 폐지할 수는 없게끔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폐지한다는 논의보다는 대의제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직접민주주의 하기가 어렵죠. 당 내에서도 워낙 이게 뭐 모바일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게 완전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대의원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내 의사를 내가 직접 표현하고 싶다. 이게 이제 당원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투표의 가중치 그렇죠. 이런 부분에는 투표 제도가 온라인 투표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발달되어 그렇죠. 있고 예. 또 권리당원들은 6개월씩의 당비를 낸 아주 검증이 아니라 당 역할에 혁혁한 공헌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요. 예, 예.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훨씬 더 많은 회비를 오랜 동안 냈던 분들이고 또 그래서 전체 권리당원들의 총회 또 좀 만들어 나가고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네. 같이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네. 저희들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고위원님을 포함한 민주당의 그 지도부들도 이 등가성 1대1 이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하고 계시는 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많이들 걱정하셨었는데 그쪽으로 지금 다들 의견들 모아지는 것 같네요. 등가성, 가중치 이런 부분은 권리당원이나 대의원이나 뭐 거의 같게 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네. 부분에서는 이건 투표에 대한 가중치이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보강해야 될 건 대의원이 필요하면 선출에 관해서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또 이게 아니면 또 권리당원들 총회 그리고 또 뭐 이 총회를 좀 더 정기적이고 네. 획기적으로 열어가서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내고 권리당원들이 당원 활동하는 것을 행복하게 해나가는 것들이 지금 또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요것도 저도 사실 지난번에 한번 그 혁신이 뭐 그 혁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 있는 어떤 하는 모임에서 만든 그 공천 룰 관련된 좀 의견을 내달라 그래서 한번 제가 낸 적이 있는데 뭐 3선 이상 무조건 반대 이런 거보다는 실제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공천을 주고 그다음에 새로 신입으로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걸 가지고서 비명계하고 친명계가 서로 조금 내홍을 겪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특별히 부딪히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뭐 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신인들이 더 그리고 가중치도 줍니다. 신인들에게는. 그럼요. 네. 25% 그 자기가 받은 것의 25%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신인들도 신인이라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역량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신인은요. 말씀하셨듯이 권리당원들이 걸러냅니다. 총선에서 경선 투표는 권리당원 100% 경선이에요. 네. 또는 여론조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데서는 좋은 신인이 좋은 정치하라고 그리고 그 신인이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그렇죠. 있게 해야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의원들이 뭐 모두 다 잘못하고 있는 기득권으로 그냥 의원이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역에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 경선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럼 경선을 해서 권리당원들이 평가를 해주는 것이고요.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서 평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비명계와 친명계가 이것으로 부딪힐 수가 없죠. 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 물러나지 않으면 분당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사 나온 것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1년을 잡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10월이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소위 말하는 10월 퇴진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뭡니까? 계속 언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이상민 의원이 얘기하는 이상민 거죠. 의원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언론이 더 부추기고 키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이상민 의원도 만나서 왜 그러시냐, 그러지 마시라라고 얘기도 했고요. 네. 또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자기의 얘기를 크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자꾸 크게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사법 리스크 얘기를 뭐 이제 그 흠집내고 싶은 언론이나 그다음에 국힘당이 자꾸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네이밍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사법 스토킹.
스토킹입니다. 사법 스토킹. 예. 아니 이제 저희 아버님이 네. 92이세요. 어제 이제 아버님을 만났는데 참 이재명 대단해. 그렇게 많이 건드리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나오는 게 없어. 그리고 이번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쌍방울 관련해서는 뭐 그 전에 줬다는 돈이 이번엔 이렇게 바뀌고 시간과 장소가 이렇게 바뀌고 그랬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 우리도 거기까지 별로 많이 팔로잉을 안 하는데 네. 아버님이 언론에 조금 나오는 걸 내가 캐치했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경상도예요. 경상도신데도 그러니까 이제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건드리고 저렇게 많이 잡으려고 했고 뭐 제가 대장동만 보니까 목록만 900페이지더라고요. 수사 기록만 10만 페이지고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랬더니 내용이 다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올 동안 이렇게 철저하게 잘했습니까?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으면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른다. 그래서 언제나 깔끔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 자기는 언젠가 바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해도 너무 하고요. 근데 이제 약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법 스토킹이다. 윤석열 정부의 사법 스토킹. 요거 범죄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또 사전에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검찰 탄핵, 검사 네, 탄핵. 네. 검사 이 탄핵에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네. 묻고 싶다고 하셔서요. 지금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유호성 간첩 사건을 조작해낸 그때 검사들이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시의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고 이건 명백한 조작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검사 탄핵은 확실하게 탄핵시킬 수 있는 내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못된 검사 확실하게 탄핵하는 거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율하고 있다. 그럼 검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핵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서명 안 했다. 이거는 가짜뉴스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실제로 법안도 냈고요. 네. 검사가 잘못되거나 조작을 하면 그 검사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도 냈는데요. 지금 이제 탄핵안이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탄핵시킬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우리 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들 시원시원하게 다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슬기로운 경제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여러분들께 광고 타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인사이다를 열렬히 후원하고 목욕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 통통물 광고 시간인데요. 드디어 신상이 나왔죠. 바로 국보 국밥 8종 세트입니다. 통통물 국보 국밥 8종.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 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8종을 모았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숙취 있어서 힘들 때 국밥만한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조리해서 든든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저는 저 중에서 특히 닭곰탕, 설렁탕 너무 좋아합니다. 담백하고 맛있고 뽀얀 국물이 마음까지 그냥 다 어루만져주는 느낌이고요. 우거지 순댓국 정말 맛있고요. 돼지고기 김치찜, 대한민국 국민치고 돼지고기 김치찜 안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과연? 한번 드셔보세요. 특히 이 국보 이 브랜드를 달고 있는 이 제품은 사실은 이미 인기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한번 맛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고 있으니까 물론 뭐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무조건 어떻게 된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맛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먹방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인이 국밥 정말 사랑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입맛 없을 때, 숙취에 고생하실 때 국밥 한 그릇 따뜻하게, 뜨끈하게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끼 든든하게 채워줄 국밥 8종 세트는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런칭한 기념으로 통통몰 회원 가입하시면 20% 할인드립니다. 통통몰에 회원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통통몰 어떻게 가입해요? 그랬었는데 인터넷에 통통몰이라고 쓰십시오. 그래서 딱 Q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통통몰이 검색이 되면서 URL이 쫙 뜨거든요. 그거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나중에 후기 같은 거, 댓글 같은 거 많이 남겨주세요. 뉴스인사이다 보고 왔다. 영친이가 먹으라 하더라. 맛있다. 또 보내달라. 이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친이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또 슬기로운 경제생활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간에 브릿지 같은 게 있어주면 좋은데 그게 없네요. 자,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많이 기다리셨어요. 국밥 선전 보시고 어떠셨어요? 좋죠. 아침에 출출할 때 지금 뭐 집에서 이제 해먹기가 네. 원부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맞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마련된 이제 간편식들이 되게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제 본연의 시간으로 또 돌아와서 여쭤볼게요. 중국 부동산발 경기 침체, 한국은행 결과적으로는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한국은행은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지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2%대나 내려갔는데요. 맞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올해 이어서 내년까지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코로나 때보다 더 나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란 말이에요. 자, 한국은행이 5회 연속, 이거 너무 센데요.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이 배경이 뭡니까? 사실은 이제 부동산은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맞아요. 세 번째도 입지라고 하는데 입지. 지금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가 뭐냐? 첫 번째도 중국, 두 번째도 중국, 세 번째도 중국이에요. 그래요? 중국 옛날에는 미국이 뭐 진짜로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몸살 앓는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 형국이에요. 중국이 흔들리니까 일단 수출이 안 좋고요. 반도체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국 때문에 워낙 같이 묶여서 환율도 안 좋습니다. 금리도 안 좋고요. 환율도 안 좋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정말 경제가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지금 만장일치로 지난 2월부터 지금 8월까지 기준금리가 연 3.5%다. 5번 동결이라는 얘기는 추가로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니까 중국 흔들리니까. 올려야 되긴 하는데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부동산발 위기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중국도 사실은 인구도 꺾였죠. 미국이랑 패권 전쟁하면서 지금까지는 강하게 버텨왔는데 내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수출을 못하니.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좀 챙겨줘야 되는데 내수는 내수대로. 왜냐하면 공동부유라는 명칭하에 부자들이 돈 못 쓰도록 분위기 환경을 조성해 놨어요. 자, 그런 환경 때문에 내수도 안 하죠. 중국인들은 저축하죠. 그러다 보니 그런 중국발 악재가 고스란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물가 한 2%로 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물론 뭐 2.3%까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이건 기저효과에 따른 특히나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지 네네. 다시 8월, 9월 그동안 이제 폭우, 폭염
이것들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3%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 가계대출은 지금 사상 최대예요. 네, 맞습니다. 그 여기에다가 환율도 지금 위안화가 떨어지니까 예. 환율도 지금 불안하고 연중 최고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국발 리스크 때문에 올해만 힘든 게 아니라 내년에도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난달인가요? 아주 반짝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좀 났었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한 2달 정도. 근데 결국 그건 뭐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이고, 지금 말씀 들어보게 되면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암울하게 갈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 반전할 수 있는 뭐 모멘텀도 없고, 왜?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 갈등 국면이 우리한테 직격탄을 지금 내리꽂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나 안 좋길래 그러는 건지 외국계 증권사들도 지금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으면 이건 거의 사실상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럼 맞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이 개혁 개방 선언하는 게 1978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이런 40년 호황이 이제 막을 내렸다. 그동안은 굉장히 간편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 똑같이 부동산을 부동산을 개발해서 해서, 네. 인프라 뭐 사회 간접 자반으로 도로 깔고 그 넓은 이 중국 땅에 도로 깔고 건설 토목공사를 통해서 지방 경제를 부흥시켜 와서 정말 공동 부유라는 그 기치에 맞게끔 잘 성장해 왔는데 그래도 5% 6% 성장을 줄곧 이어왔는데 네. 이젠 그걸 보긴 좀 어려워졌다. 인구 구조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인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인구는 굉장히 젊은 사람 이외에 이 생산력이 좀 좋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은 그동안 인건비가 오르고 그러면서 경쟁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의 앞으로 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 못하도록 막다 보니까 이게 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2021년부터 이제 완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동산 개발업체, 네. 1, 2, 3위 업체, 민간 개발업체 1, 2, 3위 업체가 동시에 다 부도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헝다 뭐 이런. 맞습니다. 네. 뭐 비구이안부터 헝다, 완다, 네, 네. 1, 2, 3위 업체들 그리고 이제 민간 개발업체 그리고 공영 기발업체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수출도 안 되는데 내수까지 힘들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제 이 일본의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가 나오니까 지금 외신들 특히나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2010년대부터 한 5에서 6%에 오던 성장률이 지금 연간 이제 조만간 올해는 4%대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믹은 2030년대 가면 2%. 네. 지금 수준의 반토막 이하로 또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중국은 지금 GDP 면에서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거든요. 네. 2030년 되면 중국이 미국을 앞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네. 이건 고사하고 이제 중진국의 함정, 선진국에 가보지 못하고 네. 다시 이제 나락으로 빠질 것이다라는 이제 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래도 우리는 금방 이겨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도 훨씬 많고 어쨌든 땅덩이도 넓고 자원도 많고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은 우리가 2008년도에 겪었던 그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많이 달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네. 중국이 이제 토목공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다음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네, 그렇죠. 제조업 위주로 그리고 이제 신성장 동력 위주로 IT 첨단 기술로 변모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미국과 붙어서 미국과 붙어서 그 전환이 안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3기 시진핑 정부가 출발하면서 두 네. 가지를 강조했어요. 네. 공동 다 같이 잘 살자.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 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그동안도 인구 제한했잖아요. 네. 2명 낳으면 1명은 주민등록상에 못 올리도록 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감소하죠. 근데 인구 감소는 기조적으로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우리 지금 20년 동안 수백조 원 이상을 쓰고도 안 되는 이유가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구조면에서 인도한테 지금 뒤떨어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특히 중국은 부채가 많아요.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서 네.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인프라 부동산 개발로 이제 해왔던 이 부채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GDP의 중국 정부의 부채는 지방 부채를 포함하면 30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200%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하기에도 너무 버블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엎어진 김에 체질 개선을 좀 체질 해야 되군요. 개선해야 되는 상황도 맞거든요. 근데 중국은 또 어떤 의견이냐? 부동산 민간 개발업체 1, 2, 3회가 이제 흔들리니까 저걸 그냥 민영화해? 중국은 가능하거든요. 민영화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영화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수용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글로벌 투자자들이 거길 믿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도 지금 조작하고 있어요. 청년 실업률은 발표 안 하잖아요. 네, 너무 높다면서 20%도 넘다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아마 시진핑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출도 못 찾다 보니까 우리가 더 문제인 것이 네. 빨리 발을 빼야 되는데 기업들은 하나 둘씩 탈중국화해서 지금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제 가고 있는데 네.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수출 비중이 20%를 이제 미국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반도체 말면 팔아야 돼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글로벌 흐름은 인도 쪽으로 지금 투자 같은 것 다 몰리고 있다. 사실 중국은 지금 재정비하는 타임이어가지고 좀 섣불리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 견제가 너무 심해서 중국이 지금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이다. 여기에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물론 윤석열 정부가 중국하고 지금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좀 다변화시켜가지고 눈을 조금 더 저쪽으로 돌려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글로벌 경제 면에서 미국, 중국, 일본이에요. 근데 이번 이제 해산물을 중국이 전면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고 놀랬죠. 눈치를 보는 네, 거예요.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강자한테 약하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약할 뿐만이 아니라 과거 한 10년, 20년에도 중국의 눈치를 상당히 봐왔어요.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미국의 말로는 요구 강하게 하죠. 맞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다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리 따져요. 그래. 네. 실리를 따지고 경제적 이득을 따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아마 수위 조절을 할 거예요. 네.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뭐 정치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잘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마 또 다른 뭔가 있겠죠. 자,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처음에 이제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국내에서 지금 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게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 저희도 식당 같은 데 가면 막 옆에서 계속 뭔가 잘라주고 뭔가 해주고 그러면은 좀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점점 당연한 것처럼 그걸 안 주면서 서비스가 나빠지는 것처럼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게 표면화되지는 않았었는데 카카오택시가 이 팁 논쟁을 아주 그냥 딱 정면에 내세웠어요. 이거 뭡니까? 그동안에도 팀 문화는 사실 있어 왔어요. 호텔 가면 탄텐 네. 내는 거 다 기본적으로 마음 먹고 너무 가고요. 많이 내죠. 예. 그다음에 굉장히 고급 일식집에 가면 주방장이 오늘의 특선을 갖고 와서 재료를 설명하면서 하게 되면 나 그거 좀 싫어. 굉장히 그러니까 거기는 팁도 세요. 네, 팁이 5만 진짜 원짜리가 비싸요. 나옵니다. 네. 5만 원짜리가 나오는데 가장 그 자리를 주선한 사람. 근데 굉장히 공손하게 하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내고 그다음에 뭐 발레 파킹이라든가 고급 이제 이런 마사지 샵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도 있어 왔어요. 은근히 있어 왔는데 카카오가 써올린 공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네. 갑자기 있어 왔던 그게 아니라 카페, 음식점.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지난달 19일 날 시범 서비스를 도입을 했어요. 프리미엄급 택시를 이용하는데 운전기사님의 서비스가 만족됐다면 별 5개로 만족도를 표시하는데 5개를 다 줬다 그러면 별도의 앱이 뜹니다. 거기에서 1,000원, 1,500원, 2,000원.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창이 떠요. 그래서 그 기사님에게 가는군요.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부 기사님 몫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카카오의 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앞서 얘기했지만, 네. 야,
택시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기본요금도 4천 얼마로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고 싶지 않은데 서비스 만족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앱 호출 시장에 카카오티가 거의 90% 넘게 점유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19일 시작해서 시범 도입해서 하루 평균 이용자를 따져봤더니 2천여 명 가까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어떠냐? 10명 가운데 7명 내기 싫답니다. 내기 싫죠. 네, 내기 네. 싫다요. 아, 이게 왜 지금 돈 냈는데 네. 그러면 돈을 또 내야 돼. 또 내는 그런 입장일 뿐만 아니라 부담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이제 카페 같은데 힙한데 연남동.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성지예요. 외국인들 오면 한 번씩 들리는 코스예요. 카페나 음식점에 대놓고 투명한 유리병, 이 팁을 요구하는 이제 이 카페 팁부터 시작을 해서 아예 대놓고 태블 PC를 종업원이 갖다 대요. 우리 직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다면 팁을 달라. 근데 태블릿 PC 내에 거기엔 5%, 전체 가격이 7%, 10% 누르도록 돼 있어요. 너무 비싸네. 종업원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데서 나는 5% 눌러야 되나? 그러면 적게 누르면 야 나는 인색한 사람, 째째한 사람. 이게 지금 강요가 거의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안 주면 그 서비스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서비스조차도 엉망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우리한테 줄지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점점점 우리가 지금 이게 왜 미국 문화거든요. 미국 유럽 문화가 갑자기 우리가 이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접촉해야 되는 일상 생활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 파고들고 있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고 미국은 도입한 이유가 있어요. 네. 최저임금을 너무 적게 책정하거든요. 네. 이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보전 성격으로 지금 팁을 주고 있는데 네. 우리는 전국 단일적으로 최저임금 다 적용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그런 근로자의 임금을 이제 보전하는 방식으로 팁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네.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좋은 문화는 다 없어지고 외국의 나쁜 문화만 자꾸 우리가 배우게 되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미국에서는 정작 팁 문화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져서 오히려 이거를 반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팁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갑자기 코로나 구간 동안에 비대면이었죠. 네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일자리 구하기 정말로 일자리가 넘쳐나서 네. 사람 구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팁이 굉장히 인플레이션. 보통 임시값의 10에서 15%였는데 지금 40%. 그리고 사실은 종업원을 대하지 않은 드라이브스루 매장, 네. 키오스크에서는 종업원 만날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키오스크에서 팁을 이제 클릭하지 않으면 다음 장으로 메뉴가 넘어가질 않아요. 키오스크에서도 팁을 줘야 돼요? 키오스크가 뭘 했다고 팁을 주죠? 우리가 했는데? 그러니까 네. 미국의 20, 30대들이 MZ 세대들이 이해가 팁 안 문화 되네. 잘못됐다. 잘못됐네. 네, 그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키오스크는 거부 우리가 문화. 조작했는데, 키오스크한테 뭘 팁을 왜 주는 겁니까?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난 너무 구세대적인가? 아니 똑같지만 마음은 20, 30대예요. 네. MZ 세대의 마음은.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팁 문화에 대한 반감까지 우리가 더 노골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네. 이게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 시스템 마인드가 점점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참정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김종대 전 의원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서영교 최고위원하고 만나니까 서영교 의원에게 묻고 싶은 말 잘 물어봤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김종대 전 의원하고도 한번 내일 현안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죠. 자, 영친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꼭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위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형사 남았어.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조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